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현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낮아 파격 인사란 말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예상 가능한 인사라는 분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국회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20일 국회가 다시 문을 엽니다. 파행 76일 만입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경제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즐거운 도전을 이어갔던 선수들은 환영식에서도 유쾌한 입담으로 팬들과 만났습니다.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어제 시위에 나서며 결국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사과했습니다. 시민들은 사과가 아닌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석 달 전 청주에서 숨진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발견 당시 침대 시트가 흥건히 젖을 만큼 피를 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자 아이의 친부인 H씨는 오늘 JTBC 취재진을 만나 당시 사진을 공개하고 경찰이 이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아 고유정이 모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찰이 검찰에 보낸 수사 보고서에 YG 엔터테인먼트가 모두 5차례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인 서초동 정부사 옛 부지에서 유해 기름 성분 물질이 허용 기준치의 40배 넘게 나왔고 1급 발암물질인 벤젠도 기준치보다 1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대기나 지하수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국방부는 예산만 책정해놓고 정화 작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거북선 조형물 앞입니다. 얼마 전 이곳 계단이 부서지면서 5명이 다쳤고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관리가 소홀하거나 위험한 채 방치된 관광시설물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다음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차차 지켜보십시오. 네. 예, 검찰 기수로만 보면 일각에서 나오는 말처럼 파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됐던 인사가 아니냐는 평가입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조직 쇄신의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청와대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형 수사를 잘 이끌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했고 앞으로도 검찰이 그 기조를 잘 유지하도록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겁니다. 예, 임명권자니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하마평이 돌 때는 누구 각축이다라는 얘기가 무성했지만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를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 정부 검찰총장의 경우 적폐청산이라는 큰 줄기에 국정 철학이 녹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인사보다 강하게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입니다. 예, 근데 오늘 인사 발표가 나온 뒤로는 파격적인 인사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문무일 현 총장에 비해 5기수나 낮기 때문에 파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기수가 아니라 엄정한 수사와 또 검찰 개혁 의지라는 시각입니다. 검찰 관례상 동기와 선배 기수가 모두 사퇴를 할 경우 조직의 일시적인 동요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런 것도 굳이 관례를 따를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다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또 조직을 크게 흔들기 위해서 기수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 취지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음 총장의 경우에 또 하나 중요하게 꼽았을 부분이 바로 이제 검찰개혁 또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윤 후보자가 그런 점에서 적임자냐 하는 지적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정부가 계획하는 방향을 크게 거스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당초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대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반응은 예상은 했지만 당장 코드 인사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오히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선 윤 후보자에 대해서 정반대 다른 쪽으로 걱정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 후보자가 수사와 관련해선 소위 통제가 안 되는 스타일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여권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정권 차원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당시 검찰이 여야 없는 수사로 박수를 받을 때 정권의 부담도 됐지만 또 국민적 지지도 높아졌었다는 말로 대신 설명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윤 후보자가 말한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것은 결국 요약하면 두 가지로 보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그리고 적폐청산. 모두가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는데 기존의 총장 후보자들과는 달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삼성바이오 수사 등을 계속 지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적폐 수사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섰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평소 월요일마다 중앙지검 1, 2, 3, 4 차장검사 등 지휘부와 식사를 해왔습니다. 오늘 식사에서도 축하한다는 말 등 간단한 덕담이 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 자리에서도 말을 아낀 걸로 전해집니다. 윤 후보자가 느낀 무게감 때문에 다들 서둘러 식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2년 넘게 이끌어온 적폐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삼성바이오 수사와 사법농단 재판지휘 등을 계속할 예정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총장 후보자에 지명되면 별도 준비팀을 꾸려 청문회 준비만 하던 것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해 관련 수사 지휘를 계속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 풀어야 할 난제도 많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립 등에도 의견을 내야 합니다. 윤 후보자가 무거운 책임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런 다양한 배경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새 검찰총장이 정해지면 선배나 동기들은 조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관행대로라면 윤석열 후보자의 발탁으로 그의 선배들로부터 동기까지 수십 명이 지금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자가 선배들로부터도 형님으로 불렸고 윤 후보자의 뜻에 따라서 검찰에 남을 인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윤석열 후보자 지명을 파격으로 보는 건 그의 사법연수원 기수 때문입니다. 윤 후보자는 연수원 18기인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인 23기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 일선 검찰청에 선배나 동기인 검사장들이 29명에 달합니다. 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물러나던 관행을 고려하면 인사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19기부터 23기 사이 검사장 상당수가 거취를 고민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일각에선 젊은 후배들을 약진시켜 검찰 내 인사 물갈이를 할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반발한 과거 정부 출신의 검사장들을 대거 청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 윤 후보자가 일부 선배와 동기들에게 남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인사 규모는 윤 후보자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는 겁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지금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말할 때 따라붙는 발언입니다. 그 자신을 규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앞으로 그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윤 후보자는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오늘 대학생 시절의 일화까지 윤 후보와 관련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힙니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원세훈 국정원장 등의 댓글 대선 개입 사건을 맡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고 박영수 특검팀의 영입 1호 검사가 됐습니다. 윤 후보자는 2017년에도 이미 서열과 기수를 파괴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같은 굵직한 적폐 수사를 지휘해왔습니다. 윤 후보자는 강직한 원칙론자라는 평도 받습니다. 1980년대 대학생 시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에 대한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강원도로 한동안 도피한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온 경찰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일단 민감용 경찰청장은 축하 인사와 함께 사법개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취임하면 기회 닿는 대로 만나서 사법개혁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또 사법개혁에 대해 윤 후보자가 많이 고민했을 것이고 진행 상황도 많이 알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그러자 경찰 내부에선 문 총장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이 일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아직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생각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총장의 취임 후 그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될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어떻게 소화해낼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경찰은 청와대가 윤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수사권 조정에 협조한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희망 섞인 추측만 내놓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청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수들은 확실히 어른 선수들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죽기 전에 이강인 선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9시 반부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역사적이라는 말이 따라붙은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새벽부터 공항에서 또 아침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축구 팬들의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축구 팬들과 마주한 환영식. 뒤늦은 행가래가 펼쳐졌습니다. 정정용 감독이 아시아 대회에서도 또 이번 월드컵에서도 준우승만 2번 했다는 말이 나오자 선수들이 깜짝 이벤트를 열어준 겁니다. 밤잠을 설치고 응원해준 팬들에겐 대회 기간 감춰뒀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면 세식형 아니면은 원상형. 이유가 있나요? 최고로 그냥 정상인 형들이에요. 좀 부정상이어서 좀 부담스럽네요. 결승 진출을 확정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엔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처럼 노래를 함께 부르며 승리를 즐기고 결승전을 앞둔 훈련에서도 자유롭게 장난치는 모습으로 도전을 이어갔던 대표팀. 우승컵은 들지 못했지만 귀국길은 여전히 유쾌하고 발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팀이 매우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20살 축구 선수들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비결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축구가 아닌 즐기는 축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국가대표되는 거, 두 번째 월드컵 나가서 우승하는 거, 세 번째 챔피언스리그 나가서 우승하는 거. 훌륭한 모습이. 예. 2011년의 인터뷰죠. 앞선 리포트에서도 그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18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차범근, 박지성 축구와는 또 다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올 시즌 이강인이 소속팀 발렌시아에서 뛴 시간은 딱 11경기 491분. 팬들은 팀의 우승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강인이 너무 적게 뛴다며 항의하는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은 기회가 주어지면 이강인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무대였습니다. 우리 남자 축구로는 최초의 피파 대회 최우수 선수, 6살 코올리게 시절부터 이강인을 지켜본 축구 팬들에겐 더 뭉클한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유니폼조차 버거워 보이던 6살의 슛돌이로 데뷔해 9살엔 박지성의 골을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으로 12살엔 마법처럼 휘어 골대 안으로 들어간 프리킥 장면으로 우리를 설레게 했던 이강인.
발렌시아 역사상 가장 어린 외국인 선수로 프로 무대에 데뷔하고 가장 어린 나이에 우리 대표팀에 뽑히면서 최연소, 최초 기록도 계속 갈아치웠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부지런하게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에 헌신하던 우리 축구의 스타들. 이강인은 좀 달라 예측하기 어려운 패스를 수비수 2-3명을 쉽게 벗어나는 개인 기술을 뽐냈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방학 지고 싶어요. 이강인은 다음 달 중순까지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선 이미 네덜란드 아약스와 에인트호건, 스페인 레반테 등 구단들의 손짓이 시작됐습니다. 발렌시아는 이미 이강인과 2022년까지 계약하면서 다른 팀으로 옮길 땐 1,0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JTBC 오늘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으로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 4당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하면서 오늘 국회의장이 20일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파행 76일 만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이 빠진 국회가 재기능을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98명입니다. 지난주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여야 4당만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했던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 25명이 모두 서명했습니다. 조속히 국회를 열고 그리고 여전히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에 나서 소집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바른미래당 요구서에 의원 49명이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비록 반쪽의 문이 열리더라도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민생의 꿈을 담아서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당과 마지막으로 협상할 여지를 남긴 겁니다.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추경과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면서 두 거대 양당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소집 요구서에 따라 오늘 국회의장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76일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입장 변화도 없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원천 무효와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 이 추경안이 사실상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하에서 이루어진 추경안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추가 경정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벌써부터 반쪽 국회란 말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물론 한국당으로서도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이번처럼 국회 문을 여는 문제를 놓고 제1야당의 요구 조건이 계속 바뀌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4월 말 국회 충돌 이후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원천 무효를 국회 등원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1대1 회담도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한국당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경제청문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상임위별로 논의가 분산되면 종합적인 토론이 어려우니 모두 모여서 A부터 Z까지 조합 검진 한번 해보자는 것이 저의 경제청문회 제안입니다. 경제청문회를 먼저 열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뒤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또다시 영수회담을 거론했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렇게 제1야당의 등원 조건이 계속 쌓여가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홍콩 정부가 결국 시민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시위 때까지만 해도 꿈쩍하지 않았었죠. 그러자 검은 옷을 입은 200만 명의 시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홍콩의 행정수반격인 행정장관은 업무 추진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시위의 원인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관의 사과가 아닌 사퇴, 그리고 중국이 홍콩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어환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기자, 지금도 시위는 열리고 있습니까? 뒤에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저는 지금 홍콩 입법회 건물 인근에 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이곳으로 올 수 있는 육교는 경찰이 막아서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위 때 뚫리면서 지금 이곳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어제처럼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요. 종종 구호를 외치거나 손뼉을 치기도 합니다. 어제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법안 철회 혹은 행정장관 사퇴와 같은 메시지를 정부에 던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If we think it is right to do so, then we do it. Yes, there's also many students, like secondary school student or university student. Today I come here because actually I have to work. I'm here because I want the Carrie Lam to cancel the bill. 예. 아까 어완희 기자가 얘기할 때 옆에 나갔던 화면은 아마 어젯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주최 측 추산으로 200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볼 때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느껴졌습니까? 예, 주요 외신들은 검은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시위에 참가했기 때문인데요. 인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200만 명 가량이라고 했는데요. 홍콩 시민들 전체가 740만 명 정도가 되니까 10명 중 3명은 거리로 나온 겁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 단위로 많이 참석을 했고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도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시위는 밤 늦게까지 계속된 모양입니다. 네, 밤 늦게까지 시민들은 해산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폭동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이틀 전 숨진 양린재 씨를 하얀 꽃으로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 시위보다 참가 인원은 2배쯤 늘었는데 다행히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캐리람 행정장관은 어젯밤에 업무 추진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튼 시위가 시작된 지 6시간 만에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어제 시위가 이곳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사과는 8시 30분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부족했고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범죄인 인도 법안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시위 하루 전인 지난 토요일 법안 추진을 연기하겠다며 시위대가 좀 누그러지기를 내심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자 법안 연기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기에서 취소로 바뀐 건데 홍콩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안과 별개로 이번 사태가 홍콩 정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시진핑 지도부에 충격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범죄인 인도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홍콩과 중국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캐리람 장관의 능력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리람 카드를 언제 버릴지 고민할 때가 왔다는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법안 추진을 멈춘 것은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래 가장 큰 정치적 호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홍콩 현지에서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홍콩 시위의 규모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진 데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 당국의 통제가 사실은 큰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감시 기술이 홍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젊은 층의 반발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 등이 검열을 받고 언젠가 사용 금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홍콩 대학생이 고발한 중국의 감시망입니다. 200만 명이 참가한 시위 당일 일회용 지하철 승차권 자판기 앞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2014년 우산혁명 시위 때 지도부 체포에 평소 쓰던 교통카드의 위치 정보가 이용된 이후 생긴 풍조입니다. I think that people don't use the autopass cards to hear MOT. I think because the autopass cards can use to be the evidence on the for catching people. 상점에서는 현금으로만 계산하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셀카를 올린 것도 경계합니다.
중화권 10억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웨이신도 홍콩에서는 찬밥입니다. 그래서 주로 왓츠앱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합니다. 지난 12일에는 텔레그램 단톡방 운영자마저 정보경찰에게 체포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안면인식 기술 등 중국 당국의 디지털 추적과 홍콩 젊은이들의 숨바꼭질 양상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기술을 우려한 홍콩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불복종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노래 홍콩에서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렸던 이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18 기념식에서조차 재창이냐 합창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그런데 멀리 홍콩 시민들이 되레 한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권근영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드립니다. 홍콩 차터가든에서 열린 어머니 집회에선 귀에 익은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한 여성은 한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노래라고 소개했습니다. 咁如果大家有睇過3套韓劇《逆權大狀》、《逆權司機》同埋《1987》嘅話咧，我諗你好清楚我喺度講緊啲乜嘢。咁喺呢個光州事件裏邊。 노래는 37년 전 홍콩으로 전해졌습니다. 1982년 가을 서울에 온 홍콩의 대학생이 YMCA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이 노래를 처음 접했습니다. 이후 종교와 노동계의 국제 교류가 이어지면서 대만과 캄보디아, 태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선 농민운동가로 사랑받았습니다. 가락은 하나지만 노래 제목도 또 노랫말도 조금씩 다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젊은 연인을 기리기 위해 1982년 봄 만들어졌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함께 노래는 조금씩 분위기를 바꾸며 전국에 알려졌고 영화와 영상을 통해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면 어디나 함께했던 노래는 언어도 역사도 다른 한국과 홍콩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이 사건을 넘기라고 재촉했다는 경찰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검찰이 YG를 수사하겠다며 빨리 사건을 보내란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비아이를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입니다. 경찰은 2016년 8월 사건 제보자 A씨를 마약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면서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쯤 뒤 A씨를 다시 조사한 날 검찰에서 경찰 수사팀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빨리 보내란다야 검찰 쪽에서 하는 얘기 듣고 검찰이 원했던 거는 YG 쪽 수사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죠. 다음 날 수사팀은 수사 기록을 정리하고 제보자 A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때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이 담긴 수사 보고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비아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A씨에 대한 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송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면서도 비아이 관련 보고를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당 보고가 첩보 수준이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검찰이 첩보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경찰의 수사 보고서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파악했습니다. 보고서엔 YG 엔터테인먼트가 5차례나 등장합니다. 비아이가 제보자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14장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직전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입니다. 수사 대상에 제보자 A씨가 마약을 준 김한빈이라며 비아이의 본명이 적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본문에는 김한빈이란 가수란 표현과 함께 괄호로 일명 비아이,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밑으론 A씨가 주장하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사 무마 의혹이 기록된 걸로 전해집니다. 비아이가 YG 엔터테인먼트 자체 마약 검사에 걸렸다거나
A씨가 YG 엔터테인먼트에 불려갔다는 주장입니다. YG 소속 이승훈에게 연락이 왔다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YG 엔터테인먼트는 모두 5차례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엔 BI가 마약을 구해달라고 A씨의 카톡을 보냈다면서 관련 대화 내용 14장도 첨부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A씨가 풀려나 집에 갈 때 BI 관련 말을 꺼냈다며 조서 작성이 끝나 별도 수사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간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한 책임 소재 규명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물려주기로 해 논란이 된 명성교회에서 이번엔 장로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위협했다는 건데 이 장로는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현수막을 자르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도로에서 한 남성을 제압합니다.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낫도 빼앗습니다. 경찰이 제압한 뒤에도 실랑이는 한동안 계속됩니다. 이 남성은 강동구청장을 지낸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명성교회 장로인 김 전 의원은 어제 목사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대 주변에서 낫을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시민단체 회원들은 세습 반대 시위를 위해 현수막을 걸고 있었습니다. 낫이 되게 날카로웠는지 한 번 휘둘렀는데 줄이 그냥 바로 끊어져 버렸어요. 위협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면서 놀라는 상황에서 이미 그냥 가로질러 오셔가지고 죽인다고 말씀하시면서 휘둘러서. 김 전 의원은 장로로서 교회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자르려고 한 것이고 사람을 위협하려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계속되면서 충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다 교회 관계자들과 폭행 시비가 붙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이 부자 세습을 합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헌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거셌고 재판국원을 모두 바꿔 재심을 시작했습니다. 목사 세습에 대한 최종 재심 결과는 다음 달 16일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회장님표 김치와 와인을 비싼 값에 계열사에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주문한 적도 없는 김치를 성과급처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식품위생법 기준에도 안 맞는 불량 제품이었습니다. 성화정 기자입니다. 태광그룹 계열의 골프장 휘슬링 락시씨는 2014년 갑자기 김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처는 태광의 19개 계열사였습니다. 얼마에 살지는 그룹 경영기획실이 정했습니다. 김치 10kg에 19만 원. 식품위생법 기준도 못 맞춘 제품이었지만 유명 브랜드의 3배 가격을 받은 겁니다. 할당받은 김치는 직원들에게 배달됐습니다. 김치를 별도로 결제한 적은 없었고요. 집에 배송이 돼서 포인트를 확인해보면 포인트는 차감이 돼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은 것처럼 세금도 냈습니다. 일부 계열사는 김치를 사려 사내 복지기금을 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약 2년간 판 김치는 95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계열사들은 메르뱅이란 업체에 와인도 사들였습니다. 메르뱅과 휘슬링 CC 모두 이호진 전 회장과 가족들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독일인 이호진이 이러한 김치 거래 또는 와인 거래와 관련돼서 지시 관여를 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두 업체의 매출이 늘면서 이 전 회장과 가족들은 최소 33억 원가량을 배당 등으로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던 30대가 떠돌이 도둑이 돼서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1등에서 받은 당첨금 14억 원은 도박과 술집에서 불과 8달 만에 다 날렸습니다. 인생 역전의 길에서 패가 망신한 사연을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노래주점에 들어와 종업원과 얘기합니다. 단체 예약을 할 건데 지인에게 가서 선금을 받아오란 겁니다. 종업원이 나간 사이 이 남성은 무언가를 들고 불이 나게 달아납니다.
40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겁니다. 39살 황 모 씨의 전형적인 범행 수법입니다. 황 씨는 이곳을 포함해 2017년부터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3,6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도주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계속 추적을 했는데 로또 당첨 이야기가 나와갖고 실제로 황 씨는 2006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상금액은 19억 원,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돈은 14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만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한 번에 수억 원씩 날리고 수시로 고급 술집에 드나들며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 금은방과 휴대전화 매장 등을 털면서 수감과 출소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도 황 씨는 갈취죄로 부산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황 씨에게 절도 혐의를 더하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직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된 지 6달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직장 내 갑질 사례 수십 건을 공개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퇴근하자마자 걸려온 전화. 대뜸 욕설이 들려옵니다. 야, 사람 가만히 있으면 자꾸 우습게 보이나. 폭언은 10분 넘게 이어집니다. 원리라는 건 못 들었습니다. 저는. 뭐, 한 거야? 잘못했으면 야, 가만히 듣고 있어. 어제 봐라, 계속 그 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지 6달이 됐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제보로 들어온 사례 50건을 공개했습니다. 직급을 들먹이며 무시하거나 억지로 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육아휴직을 했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시키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싫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괴롭히거나 따돌리거나 모욕을 주거나 하는 행위가 더 이상 직장에서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정부는 법 개정에 맞춰 취업 규칙을 고치라고 권고했지만 회사에선 별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다음 달 16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의 CCTV가 조금 전에 보도했습니다. 주석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종원 기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시진핑의 북한 방문 소식을 방금 전에 보도했다면서요? 예, 중국 CCTV와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방금 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시진핑 주석이 오는 21일 1박 2일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공산당 국제부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도 좀 전 보도에서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주석이 되고 국무위원장이 된 이후에 처음 북한 땅에서 만나는 것인데 그동안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3번이나 중국을 가서 언젠가는 답방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북한 방문은 14년 만이고요.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11년 만입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외교적 군사적 공조를 더 긴밀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시점이 이제 좀 눈에 띄는데 이달 말에 주요 20개국 일본 오사카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좀 뭐랄까요? 미묘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앞서 이달 5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핵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문 카드를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 회의 이후 방한을 하는 것보다 앞서서 북중 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여는 것입니다.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서 미국 등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백종훈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강남 한복판, 정확하게는 서초구 서초동, 그리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눈여겨보실 뉴스입니다. 여기에 자리 잡고 있던 국군 정보사터는 2015년에 안양으로 옮겼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이고 주택가에 군부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정보사 이전은 오랜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국군 정보사 옛 부지에서 기준치의 무려 40배가 넘는 오염된 토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도 검출됐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옛 부지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민간 기업에 이 부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부지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안쪽이 서초동 정보사 옛 부지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토지 정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름 오염물질인 석유계 탄화수소 TPH 농도가 최대 33,300ppm이 나왔습니다. 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허용되는 기준치 800ppm의 40배가 넘습니다. 오염토가 나올 경우 즉시 토지를 정화해야 하는 대책 기준 2,400ppm의 14배기도 합니다. 오염토에 포함된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질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TPH가 높은 경우에 혈액 조혈기 계통의 암을 비롯한 다른 암들이 높아지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의 면적은 2,200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3분의 1 크기입니다. 깊이까지 고려한 부피는 5,300여 세제곱미터로 액체로 환산할 경우 536만 리터, 25톤 덤프트럭 360여 대 분량이 오염된 겁니다. TPH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이 광범위하게 검출됐습니다. 벤젠은 허용치의 10배를 넘겼고 크실렌 역시 18배에 달합니다. 불소는 기준치의 10배인 4,095ppm이 나왔습니다. 특히 불소는 정보사 옛 부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36,000여 제곱미터에서 검출됐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문제는 이런 오염물질이 공기 중이나 아니면 지하수를 통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몸에 해로운 기름 성분인 TPH의 경우에 날이 더워질수록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양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개통된 서리풀 터널입니다. 서초역과 내방역을 잇는 주요 길목인데요. 이렇게 터널 양 옆으로 야산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정보사 옛 부지입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 대법원이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3분만 걸어가면 지하철 2호선 서초역이 나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요. 반경 1km 안에 이렇게 학교가 7곳이나 있습니다. 또 이 부지를 둘러싸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병원과 도서관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만한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TPH 성분, 결국 기름 성분이라든가 이 방향족 화합물, 아까 톨리엔 같은 그런 성분들이 증발이 계속 되겠죠. 그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 기준치 이상 검출된 벤젠, 에틸벤젠, 크실렌 모두 발암물질입니다. 대기뿐 아니라 지하수를 통한 오염 우려도 큽니다. 비가 왔을 때 지하로 침투가 되겠죠.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지하수를 사용하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정화 작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해당 부지를 민간업체에 1조 956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매각하는 부지에서 오염토가 나올 경우 부지를 파는 측에서 정화를 해줘야 합니다. 국방부는 심각한 오염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화 사업에 486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정화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서울의 한 구치소에 갇혀있던 죄수가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여와서 쓰다가 걸리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죄수는 소셜미디어에 셀카 사진을 올리고 영화를 포함한 동영상까지 내려받았다고 하는군요. 감쪽 같은 전화기 밀반입은 한 달 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셀카 사진을 본 지인의 신고로 결국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3820번 금지물품 밀반입 30일간 구금이다. 알겠어? 앞으로 연락하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서울 구로의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A씨가 휴대전화기를 쓰다가 지난달 21일 적발됐습니다. A씨는 형이 확정된 뒤 구치소 의료과에서 중환자들의 수발을 들고 청소를 하는 간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과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로 셀카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동영상을 내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여온 뒤 한 달 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유심칩이 없어 전화통화는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소지품 검사에서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를 알던 사람이 셀카 사진을 보고 신고를 했고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구치소를 감독하는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가 휴대전화기를 들여온 경로를 추적하면서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조차 휴대전화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죄수는 구치소 밖에 아는 사람들과 짜고 전화기를 들여온 뒤에 일하는 곳에 숨겨두고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는 1,800명입니다. 그중 A씨를 포함해 5명이 간병 담당자로 일합니다. A씨는 구치소 밖에 지인 2명과 짜고 우편물을 통해 먼저 의료과 사무실 안에 전화기를 들여온 걸로 파악됩니다. 이후 자신의 방에 전화기를 숨겨놨다가 간병하러 갈 때면 다시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씩 청소하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지켜보는 눈이 사라지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구치소와 외부 병원이 원격 진료를 할 때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 신호를 잡았으면서 사무실 안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의료과 안이 칸막이로 나뉘어 있어서 A씨의 움직임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가 이 사실을 다른 죄수 2명에게 눈 감아달라고 부탁하고 이들에게 전화기를 빌려준 정황도 나왔습니다. 교정당국 측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해선 아직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위법이 드러나는 관련자들에 대해선 형사 입건을 하는 등 엄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관련 소식입니다. 허블레아니호가 인양된 이후에 다뉴브강에서는 유람선이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주말 사이에 허블레아니호보다 조금 작은 유람선과 2배 정도 큰 유람선을 연이어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천둥 번개가 치는 악천후에도 운항이 이어졌는데 구명조끼는 찾아볼 수 없고 주변 선박을 비춰주는 조명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다뉴브강 선착장에 관광객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표만 끊으면 신원 확인도 승선 명부도 없이 배에 오릅니다. 배가 출발하자 안전 안내 방송 대신 곧바로 관광 명소 소개가 시작됩니다. 야경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라며 유람선은 불을 모두 끕니다. 야경 명소 주변에 선박이 몰려 캄캄한 강위에 아슬아슬한 운항도 이어집니다.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쳤지만 현지 시간 16일 운항을 중단한 선박은 한 척도 없습니다. 지금 이 배는 악천후 속에서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지점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허블레아니호 인양 이후 유람선 운항은 재개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 운항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명조끼가 있어야 할 곳에는 잡동사니로 가득합니다. 하나 있는 구명조끼는 안내 데스크 안쪽에 방치돼 있습니다. 선박 식별을 위한 조명도 고장난 채 꺼져 있습니다. Ez tényleg egy életveszélyes helyzet. Én nagyon jól ismerem a Dunát, 30-40 évig kajakoztam, itt is sokat elment. Ha jól belegondolunk, nem is annyira érdek, hogy ezek a szállodahajók itt laknak a hajón. 이날 야경 명소를 중심으로 다뉴브강에 떠있던 배는 80대에 달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에서 핵심 측근들을 만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직계 가족과 변호인을 빼고는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참모를 지낸 인물들의 면담을 허락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보석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자택구금 수준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 말곤 누구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논현동 집에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용석, 이명박 재단 사무국장 등을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참모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 조건을 바꿔달라고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장정기획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동원해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이 조건을 바꿔 면담을 허락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었을 때도 참모진을 만나 비서실과 재단 운영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당초 증거인멸을 우려해 까다롭게 보석 조건을 정했던 법원이 이런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합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밝혔는데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갑자기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한선교 의원은 오전 10시쯤 기자들에게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 감사하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무총장의 사퇴에 대해 황교안 대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뜻이 분명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주부터 당 공식 일정은 물론 사무처 실국장 회의에도 잇따라 불참하면서 실제로 와병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최근 여러 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사무처 직원에게 욕설을 해 당직자들이 직접 사무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브리핑을 듣는 기자들에게 걸레질을 하고 있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당 조직을 추스리고 이끌어야 할 사무총장이 오히려 당과 대표에게 부담을 줬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퇴를 두고 스스로 나갔다기보다 내보내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중요한 자리니 후임 인사가 빠르면 좋겠지만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네, 인천 일부 지역에서 벌써 19일째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달 말까지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란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적수 현상이 보통 일주일이면 안정화된다는 경험에만 의존해서 사태 초기 적극적인 시민 안내와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인천시는 수돗물 공급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물의 압력을 높이다 붉은 물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나와 가정으로 흘러들었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3단계로 복구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수장을 청소하고 이물질이 쌓인 수도관에서 물을 흘려보내 이달 말까지 오염물질을 없앤다는 겁니다. 학교엔 1인당 급식비 2,000원을 지원하고 물차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반발은 여전합니다. 어쨌든 저희 보고 6월 말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냥 해줄 예정이다. 영수증 갖고만 있어라.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지에 대한 내용도 없으니까. 인천시는 사태 초기 붉은 수돗물이 기준상 안전하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꾸준히 피해 사례를 공개하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영종도의 붉은 물에 대해선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했다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인천 서구와 영종도에선 2만 2천 건 넘는 주민들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다음 달 광주광역시에선 국내 최초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개최국인 우리가 이 대회 처음으로 꾸린 국가대표팀이 있는데요. 여자 수구 국가대표팀입니다. 그런데 선발 과정에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선발전이 있기 불과 일주일 전에 공고가 나고 현직 고교 감독이 자신의 선수들을 심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따낸 건 지난 2013년. 개최국인 우리는 경영, 다이빙 등 6개 종목의 본선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그중 여자 수구는 전문 선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팀을 꾸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수영연맹이 홈페이지에 갑자기 일주일 뒤 대표 선발전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일선 지도자들은 황당해합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준비를 가져가거든요. 경영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전부터 최소한. 일부 고교 감독들이 자신의 선수들에게 수구를 미리 훈련시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친구가 비밀인데 여자 수구과 대표 선발전이 곧 있을 거라서 요즘 남자 수구팀이랑 같이 연습하고 있다고. 심지어 의혹이 제기된 최고 감독 조모 씨의 경우 수구 대표 선발전 심사위원으로도 참가했습니다. 조 씨가 가르친 5명의 선수 중 4명은 수구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연맹에서. 제가 가르친 5명 중에 4명은 수영 점수에 다 만점을 받은 애들이에요. 수영을 그만큼 하는 애들이에요. 대한수영연맹 정관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선수를 이렇게 뽑는 코치 감독들이 관련자들이 들어가 있다면은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수영연맹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세계 선수권대회 나가죠. 여자 축구 선발이 되면 그러면 대학 가는데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 이유에서들 들어오신 거예요. 대학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 선발전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지난 2016년 수영연맹 이사 정모 씨가 수영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수구이사 안모 씨의 경우 고등학교 코치에게 자신의 선수를 국가대표로 만들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수영연맹은 국가대표 선수를 뽑은 후 즉시 연맹 홈페이지 등의 명단과 선발 이유를 공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연맹은 이번 수구대표팀 선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선수 개인에게 따로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실력으로 뽑은 거죠. 그거를 갖다가. 실력으로 뽑았다는 말씀. 그럼요. 실력으로 뽑은 거죠. JTBC 박병현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전체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파라과이 일부까지 포함해서 약 14시간 동안 4,800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력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던 걸로 보이지만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사이버 공격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가로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신호등도 꺼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불빛만 반짝입니다. Andan los subtes, no sabemos si, bueno, los colectivos acá no se puede cargar sube, no se puede mover si no tenés auto.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전 7시부터 14시간 동안 정전이 계속됐습니다. 모든 전기시설이 작동을 멈췄고 수돗물도 끊겼습니다.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깜깜한 실내에 모여 있습니다. 주지사 선거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손전등을 켜 선거 명부를 확인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력 시스템이 고장나 정전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력 시스템이 고장난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연초 3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1,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증시가 시들해진 데다가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거란 소식에 열기가 되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자금이 오가는 거래소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돈을 맡겨놓은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투자자도 계속 생기고 있죠. 이른바 기획 파산 의혹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트레빗이 지난달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부러 기획 파산을 한 혐의로 트레빗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이모 씨도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직원들도 받고 그 사무실도 마포에 엄청 큰 건물 7층 한 층을 통째로 다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제대로 된 거래소이구나. 비트코인 가격을 개당 20만 원씩 더 쳐주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면서 고객들이 돈을 찾는 건 막았습니다. 10개월 동안 총 출금해준 기간이 90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씨 같은 피해자가 100여 명,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입니다.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 입금에 10%를 더 주겠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주면은 110만 원을 입금을 해주겠다. 사실상 불법 사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김 씨는 1억 원을 투자했는데 7천만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사이트가 폐쇄됐습니다. 아직 관련법이 없다 보니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거나 없애기도 쉽고 처벌 규정도 사실상 없습니다. 거래소가 절대적인 정보를 쥐고 있잖아요. 명예훼손으로 엮어서 당했어요. 사기, 유사수신 이런 서민 경제를 빨아먹는 그런 범죄들이 많았는데 이게 코인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변형이 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방지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지난달 뉴스룸에선 완전히 녹여 정제하는 과정 없이 물리적 가공만 거친 재활용 페트병으로 음식 용기를 만드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결국 식품 용기에 재생 플라스틱을 쓰는 걸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기술과 제도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아예 재활용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쓰다 버린 페트병으로 커피잔과 도시락 등 식품 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정한 제조 규정상 모두 불법입니다. 지난달 JTBC 보도로 실태가 확인되자 환경부와 식약처가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재활용 기술과 시스템으론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품 용기를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생 페트 원료의 유통 과정과 사용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식품 용기 생산이 가능한 원단을 만드는데 재생 페트병 3만 5천 톤이 사용됐습니다. 일반 일회용 커피잔 23억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정치일 뿐이고 특히 최종 용기에 이 원료가 얼마나 쓰였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선 재생 페트로 식품 용기를 만드는 걸 오히려 권장합니다. 일본은 이미 5년 전 식품 용기 원료에 재생 페트를 쓰는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 공정과 안전성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활용 과정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터지자 재활용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1위인데 재활용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주한 미군의 일탈을 막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시행해오던 야간 통행 금지가 오늘부터 9월 중순까지 90일 동안 잠정 중단됩니다. 2011년 9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군 장병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와 폭력, 음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그해 12월 미군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장병들의 부대 밖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고 6만 1,200원에서 4만 9,200원으로 내립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 달 만에 한 단계 낮아진 겁니다.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다음 달에도 5,500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국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 100명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해당하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름 2m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의 공사 현장으로 가던 레미콘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지만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수성구청은 정확한 원인을 찾는 한편 도로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 거북선 모양의 관광시설 일부가 무너지면서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이런 관광시설들이 과연 안전한지 밀착 카메라가 둘러봤더니 위험해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험한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에게 119 대원이 응급조치를 합니다. 지난 8일 전남 여수에서 높이 3m의 관광시설이 무너져 관광객 5명이 다친 겁니다. 사고가 난 전남 여수의 거북선 조형물 앞입니다. 원래는 이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나무 계단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 계단이 부서지면서 사람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은 계단은 모두 철거했고 내부도 자물쇠로 잠근 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나무 계단은 5년 전 설치됐습니다. 여수시는 사고 나흘 전에도 안전점검을 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안쪽 시설물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이 아쉽고. 하지만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나니까 이제 여기도 많이 흔들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골이 받치고 있지만 휜 나무 바닥과 녹슨 나사못이 눈에 띕니다. 여기도 바닥도 좀 상태가 조금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가운데 쪽은 안 가고 사이드 쪽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곳은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삼부연 폭포입니다. 여기 안내문에 쓰여 있듯이 이곳은 철원 8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으로 와보면 원래 통행로였던 곳이 지금은 이렇게 잠겨 있고
아래쪽에는 시설물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지난 겨울에 주변 낙석 사고로 인해서 여기 설치돼 있던 계단이 부서진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청은 반년이 지난 최근에야 부서진 시설을 치웠을 뿐 보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인명사고 났으면 이게 뉴스에서도 난리날 거야. 2009년 만들어진 길이 207m의 충남 청양군 출렁다리.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그런데 다리 곳곳에 나사가 풀려 있거나 빠져 있습니다. 녹슨 구조물 곳곳에서 소리도 심합니다. 나무도 불안하고 끈도 불안하고 해서 전부 다 불안해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22개 출렁다리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을 포함한 4곳을 즉시 보수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보수 공사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금방 있어서 했으면 보수 공사를 빨리 시작하는데 저 때문에 그렇지. 감사원 지적과는 달리 군청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비 안전점검까지는 했는데 좀 약간 끼부러져는 보이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고요. 보기에 그렇지. 강릉의 한 해변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통행로를 따라오다 보면 이렇게 기찻길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기찻길 옆에는 선로를 무단으로 건너지 말라는 경고문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문이 무색하게도 바로 옆에는 바다로 가는 번듯한 통행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길엔 하루에 20번 넘게 기차가 오갑니다. 처음 왔는데 하면 안 된다고 써있으니까 지금 정신분이 기차가 다니는 게. 관광객들은 기찻길에서 포즈도 취하고 산책도 합니다. 있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절로 가려면 어떻게? 좀 이상하네. 경찰은 무단횡단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 정작 강릉시는 기찻길 건너편에 통행로를 설치하고 해수욕장까지 허가해줬습니다. 사람 다니기 좋게 해달라. 건널목을 정식으로 건널목을 해달라 했는데 돈이 이제 많이 들고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강릉시는 내년 KTX 개통에 맞춰 대체 통로를 만들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알아서 위험을 피해야 하는 상황 반복돼선 안 될 것입니다. 1차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알베르 까뮤, 실존을 이야기한 작가. 그러나 하마터면 우리는 그를 작가가 아닌 축구 선수로 기억할 뻔했습니다. 그는 17살이 될 때까지 학교의 축구 대표 선수로 활동했지만 가난과 결핵으로 선수의 꿈을 포기했다고 하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축구와 문학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당연히 축구지. 심지어 그 축구에 대한 미련은 길게 이어져서 195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뒤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축구에서 배웠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이 있기까지 20살이 채 안 된 선수들의 그 극적인 승부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새삼 축구를 다시 배웠습니다. 한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축구란 그야말로 언어가 아닌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토록 치열할 수 있는 눈부심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지금의 세상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겐 절대로 공을 넘기지 않으려는 막말과 다툼으로만 가득하니 나를 높이기보다 동료를 더 높이고자 했던 어린 선수들의 말은 조금 교과서 같은 첨언이긴 하지만 어른들의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고나 할까. 물론 사는 일이란 90분 안에 마무리되는 축구 경기와는 사뭇 달라서 축구와 삶을 하나하나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축구를 꿈꾸었으나 좌절한 까뮤의 인생이 그러했듯 선함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구로부터 배워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경기장에서 서면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는 것. 누군가 반칙이나 꼼수를 부린다 해도 모두가 바라보고 있기에 결국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이러니 까뮤는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석 달 전 청주에서 사망한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발견 당시 침대 시트가 흥건히 젖을 만큼 피를 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자 아이의 친부인 H씨는 취재진을 만나 당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이 시트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아서 고유정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애기 얼굴 크기만큼한 피가 뿜어져 있었고요. 전기 매트 피가 흡수가 돼서 밑에 매트리스까지 피가 번진 상태였어요. 고유정의 현 남편이자 석 달 전 청주에서 숨진 5살 배기 아이의 친부인 H씨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얼굴에 피가 조금 묻어 있었다는 경찰 설명과는 큰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에 있던 시트와 전기 매트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시 청주로 와서 확인해본 결과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었고요. 전기 매트랑 애기 요들은 이미 다 버려진 상태였어요.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아 고유정이 버린 겁니다. H씨는 이번에 전 남편 살인 현장이 치워진 것도 석 달 전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놀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부검 과정에서 엎어진 채 발견된 아이의 등에서 아이팔뚝 굵기의 자국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보고 H씨 다리가 올라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H씨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제 다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애기는 보기만 보면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제 다리가 올라갔다면 다리 자국은 세로로 나야죠, 이렇게. 이런 정황이 있는데 당시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H씨는 또 경찰이 고 씨를 긴급 체포할 당시 압수품에서 약봉투를 빠뜨린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발견해 경찰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고유정이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 5알 중 4알만 남아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사망한 고 씨의 전 남편 36살 강모 씨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한편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지던 날 새벽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인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전 남편이 숨지기 전 친아들과 함께 놀이방을 찾아서 아들의 성을 현 남편의 성씨로 바꿔 적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살던 아파트 주민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입주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제안받는다는 글에 고 씨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을 만들어주고 바자회를 꼭 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남긴 시간은 현 남편 H씨의 5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기 10시간 전입니다. 경찰은 고 씨가 아이를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유정이 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상한 행적은 또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18일 전 남편과 친아들을 데리고 제주의 한 놀이방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성 씨는 숨진 전 남편과 같은 강 씨이지만 방명록엔 현 남편 H씨의 성씨로 적었습니다. 고 씨가 친아들을 재혼한 현 남편의 아들로 보이려고 한 겁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보내준 게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양육비 송금 내역을 공개하고 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바로 좀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변사체를 찾습니다. 경찰이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지만 20일 넘게 피해자인 전 남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끝내 피해자를 찾지 못하면 고유정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판례로 좀 따져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입증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직접 증거인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 증거가 종합적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 간접 사실이 서로 모순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고의로 살해당했다는 정황 증거가 분명하다면 유죄 입증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면 간접 증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번에 발견된 혈흔 같은 건가요? 네, 혈흔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한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종량제 봉투에 무언가를 담아서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화장실에서 혈흔 등이 발견됐습니다. 수돗물을 6일간 5톤이나 쓴 게 드러났습니다.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간접 증거들이 상당히 이제 탄탄하게 뒷받침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례들도 좀 있습니까? 네, 1997년에 한 남성이 전 애인의 직장 동료를 살해했습니다. 차에서 상당량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피고인도 피 묻은 옷을 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
2008년에는 한 남성이 동업자를 살해했습니다. 이걸 주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습니다. 피해자 소지품을 불태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출국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들이지만 간접 증거가 명백해 각각 무기징역, 징역 13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완전 범죄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아마도 과거 영미법의 판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이 없으면 살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1660년에 만들어졌다가 1940년대에 깨진 판례입니다. 과학수사가 발달한 덕분입니다. 국내든 국외든 대륙법이든 영미법이든 간접 증거가 분명하다면 살인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시작하죠. 네, 첫 키워드는 사무총장 잔혹사로 정했습니다. 한선교 의원 때문에 나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일단 한선교 사무총장이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전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예. 본인이 기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황교안 당대표의 생각은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뜻을 표했고 본인의 뜻이 분명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딱 집어서 건강상의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 뒤에 질문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 다른 이유도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얼마 전 한선교 전 사무총장이 당직자들에게 욕설을 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당직자들이 한선교 패싱, 즉 제대로 한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다른 의원에게만 보고한다. 예. 그 부분이 폭발했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예. 근데 키워드가 잔혹사라고 하면 예. 그 역사할 때 사자 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측근으로 당 살림을 맡습니다. 예. 특히 선거 때가 되면 공천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작 본인은 선거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18대부터 20대까지 자유한국당의 선거 당시 사무총장들인데요. 예. 3명 다 낙방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따지고 보면 본인이 좋은 곳을 골라갈 수도 있는 공천을 자기 손에 쥐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셋 다 낙방했습니다. 18대 때를 잠깐 예로 들면 당시 친이계 워낙 유명한 사건들이 많아서 이방호 사무총장이 친박계를 거의 공천하지 않아서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예. 당시 이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 또는 저주가 모여서 낙선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에게 석패 몇백 표 차이로 졌습니다. 예. 친박계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도 보면 18대부터 20대까지 3명의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물론 20대 때는 이제 총무본부장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모두 배지를 달지 못했습니다. 예. 신계륜 사무총장의 경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때문에 공천이 당신은 깨끗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자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떨어졌고요. 예. 뒤에도 공천이 이거 적정하냐라는 다른 비주류의 반발이 있자 본인은 불출마들을 선언했습니다. 예. 결국은 당내 최고 실세라는 사무총장이 공천에 있어서 여야 모두 정말 정작 본인은 배지를 달지 못한 일이 반복돼 온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뭐 드라마 제목이 이런 거 있지 않았던가요? 예, JTBC 드라마에 비슷한 제목이 있었는데요. 예. 정치에서도 결혼 얘기가 잠깐 나와서 제목을 끌어와 봤습니다. 예. 사진을 잠깐 한 장 보면 지난 6월 9일 김진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요. 우측에 홍문종 의원, 정태욱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홍문종 의원은 탈당하고 당시에도 대한애국당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이 사진 때문에 이 3명이 같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두 의원은 우린 안 간다라는
라고 손사래를 쳤는데요. 예. 홍문정 의원이 특히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왔던 김진태 의원에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절대 제 여자하고 결혼 안 한다.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김진태 의원께서도 뭐 외로워서 정치가 되겠습니까? 예. 예. 김진태 의원에게 당신도 나오세요. 라고 구애를 그러네요. 하는 모양새인데요. 예. 하지만 외롭진 않아 보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잠깐 보면 얼마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단독 회동을 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친박신당이 커지면 한국당으로서는 표가 분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뭐 많은 친박계 의원들이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밝히고 있잖아요. 지금 예. 상황에서.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좀, 즉 결혼할 가능성은 예. 거의 낮지 않아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은데요. 친박신당을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다른 당,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인데요. 예.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소한 20석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 저는 친박신당이 반드시 생긴다. 예. 예. 거의 확신 수준인데요. 이게 부채질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번 인터뷰에서 친박신당은 반드시 나온다고 재차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측근에게 근거를 물어보니까 지난 탄핵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소 5%는 나왔다. 예. 연동형 비례제가 돼서 정당 지지율에서 만일 10%를 얻으면 얼마간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보궐선거 결과를 잠깐 보면 창원 성산인데요. 당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0.5% 남짓 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예. 대한애국당의 진순정 후보가 0.9%가 안 됐었습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도 있는, 저표가 만약 한국당으로 간다면 이길 수도 있는 구도였습니다. 뭐 사실 선거라는 건 그렇게 단순 계산으로는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박지원 의원의 측근에게 물어보니까 만약에 친박신당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저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냉면은 알고 있다로 예. 냉면이 정했습니다. 다시 나온 이유는 뭡니까? 서울 도심의 한 냉면집에 걸린 그 사인, 서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심에 있는 한 서명인데요. 2017년 6월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위에 당시에는 문재인 당대표의 사인, 내가 왔다 갔다라는 건데요. 2년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예, 그다음에 윤석열 2017년이니까 사인한 시점이 예. 이때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사인입니다. 예. 이 한 달 전에도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냉면집을 갔는데 당시엔 저렇게 같은 자리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사진만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입니다. 2017년에 찍은 사진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지검장이 된 뒤에 찾아오니까 바로 사인을 받아서 대통령 밑에 걸어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 사인들이 이 음식점에 있습니다. 잠깐 보면 지금 좌측에 보면은 많군요. 예, 상당히 유명 인사, 특히 정치권의 유명 인사도 많이 찾았고 사인을 걸었는데 예, 지금 보면 맨 위에 지금 이제 조국 수석의 예. 사인도 있고요. 그런데 유독 윤석열 지검장의 사인만 당시에 대통령 사인 바로 밑에 배치를 해서 오늘 저 사진이 정치부 기자들에게 일부 돌면서 이 냉면집은 혹시 윤 당시 지검장이 크게 될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일종의 성견지명?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냉면집에 그런 거 다 근데 계산하고 걸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확인을 해야 돼서 예. 냉면집에 물어봤습니다. 아, 그랬군요. 사인을 윤석열 당시 지검장만 저렇게 배치한 배경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냉면집 핵심 관계자가 사장 자녀분들이 거기에 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분한테는 또 전화 안 했습니까? 예,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장 쪽의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랬겠죠. 핵심 관계자 2명에게 물어봤는데 둘 다 비슷한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팬심으로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입니까? 예. 예. 사실 이 냉면집 안쪽에는 다른 서명도 있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명이 나란히 걸린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은
복사해서 좀 크게 복사해서 다른 쪽 문에도 걸어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인은 언젠가 일부 손님들이 저건 좀 떼라 해서 뗐다가 서명 가지고 그러긴 못하다라는 내부의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다시 걸어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이 집이 그 남의 이름 가지고 마케팅은 참 잘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막다가 낮부터 흐려져서 오후부터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10에서 40mm,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남부, 충북, 경북 내륙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초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예,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이 사법농단 수사 들어간 지 꼭 1년 되는 날이라고 해서 법조팀 기자 2사람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t you would do the same for me, and I would do it for you, baby. I'm not moving on. I'll love you long after you're gone. For you, you will never sleep alone. I'll love you long after you're gone.